기억하시나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오전 6시 30분 서울 남부구치소 앞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요? 경찰차 막으려고요. 이때 당시에 많은 시민분들만 모이신 게 아닙니다. 인터넷 방송인들도 카메라 한 대씩 들고요. 무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경찰을 욕을 했습니다. 차를 막았고요. 차를 때려 부십니다. 막 차를 때리고 난리가 났죠. 정말 많은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바로 그날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한 사건의 범인이 출소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는요, 굉장히 뒤늦게입니다. 그 전부터도 저희가 늘 말씀드린 전성규 이사님처럼 오랫동안 법 개정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치료시설 넣어야 된다, 치료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그거 넣어야 된다. 계속해서 수십 년간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하다가 이 남성의 출소율이 급격히 다가오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언론의 수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하자 그때 정책을 하나 내놨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1:1 밀착 관리를 시키겠다. 전문 경호 인력, 뭐 예를 들자면 무술 같은 이런 거 좀 높은 단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별 채용도 하고 경찰 인력도 늘리고 해서 24시간 동안 지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차려놓고 그리고 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다 월세로 얻어놓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겠다라는 1:1 관리를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나온 해결책입니다. 왜 어이가 없었냐고요? 아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놓고 준비하고 교정 프로그램부터 모든 걸 막아주자, 바꾸자, 준비하자라고 얘기했던 건 다 무시해놓고요. 이제 와서 정말 뒤늦게 출소 앞두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안산시장님이 막 항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나온 대책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법무부는 그때 법무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대한민국 법무부는요, 누가 장관이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나 봐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제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딱 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100번 1000번 넘겨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책을 내보낼 때는 한 가지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고위험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선 1:1 밀착 관리를 하는구나. 우리 모두 그렇게 알게 되겠죠. 그랬을까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 1:1 밀착 관리 대상자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많이 들거든요. 예산.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나요?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해야 될 인력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들에게 들어가는 행정적 지원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쉴 공간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들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용들에 대한 것들. 그럼 그동안 어떤 사람들만 했을까요? 여러분의 힘입니다. 언론이 집중하고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범죄자에겐 1:1 밀착 관리를 붙였습니다. 나머지는요? 아니요. 안 해요. 제가 전성규 이사님께 전달받았던 내용에서는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런 끔찍한 범죄자는 200명이 넘습니다. 최소치입니다. 최소 200명, 1:1 밀착 관리. 그 예산 어마어마하겠죠. 얘기하지 말라고요, 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정 시스템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이 남성은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자체가 없던 상태였거든요. 이런 모든 비난은 그냥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분노하죠. 보통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다 분노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출소를 시키는 게 안전한 걸까? 그런 불안과 의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장소에 나서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그 죄명이 있죠. 그 고유명사처럼 불리는 조두순의 출소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법무부의 정책,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당시 조두순의 거주지 주변 방범용 CCTV를 전부 다시 설치하고 안전지킴이 및 초소도 설치합니다. 총 2곳이 설치가 됐고요. 한 곳은 안산시가 2020년 12월부터 2024년까지의 총 4년간 규모를 확인해 봤는데 연간 약 5억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산입니다. 해서 4년 정도 운영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마도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다라고 추산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조두순이 원래 살던 집에서 월세 기간이 만료가 되어 이사를 냈는데요. 이걸 감시해야 되니까 전부 다 이동을 또 해야죠. 초소도 옮기고 월세집도 옮겨야 됩니다. 해서 이 혈세도 이제 또 연간 700만 원 이상이 추가가 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언론의 힘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송으로 최초 알려드렸던 그 수원발발이라고 불렸죠. 박병화의 경우도요. 언론의 이슈를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연쇄 범죄를 저지른 내가 출소를 했다. 어디에 산다. 라는 얘기가 나가자마자요. 그 이후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1대1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고위험군, 연쇄적이고 어린 그런 대상을 하고 있는 이런 범죄자들은 출소를 지금도 해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소를 합니다. 정말 그때마다 1대1 관리를 할까? 답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인권위는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의 제한과 규제이다. 죄를 저질렀고 그 맨날 범죄자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이미 죄값 다 치렀다. 근데 왜 그러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나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치료가 완료됐고 교정 교화가 완벽하게 됐다면 말이죠. 근데 그 미묘한 저울 사이에 조두순 등 범죄자들에 대한 제한 사항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조두순과 제한 사항을 사이에 두고 말이죠. 인권 침해와 그리고 재범에 대한 안전 우려의 그 저울질이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그 이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조두순이죠. 최근 또다시 그의 이름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고 불안감은 증폭됐습니다. 저희는 그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 1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죠. 바로 무단 외출에 대한 부분과 전자장치를 훼손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무단 외출은 뭐고 전자장치는 뭘까? 우리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외출 제한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범행을 저지를까봐. 술을 먹는 것도 제한시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무단 외출을 했다고 한다면 나가지 말아야 될 시간에 그걸 위반하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전자장치를 훼손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자발찌 있죠.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선고에서 제가 조금 놀라고 당황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밑에 혹시 보이시나요?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치료 감호입니다. 저 치료 감호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 또한 얘 상태가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었죠. 조두순의 지금 상태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적혀있는 내용에는요, 조두순이 다중병인에 기인한 주요 신경인지장애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외부로 나가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행동에 대한 부분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래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선 겁니다. 재범할 수 있다고요. 얘 지금 인지능력이 조금 상태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조두순 전과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끔찍한 범행도 꽤 많이 저질렀죠. 이런 상태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동안 조두순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아왔습니다. 주치감형, 심신미약 이렇게 받아왔던 애가 또다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단을 받은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다. 이거 이미
검증 고증 받은 상태죠. 선고가 된 겁니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치료 과목 가라고. 조두순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 그런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2026년 현재 9월이면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태로요? 집 밖에 자꾸 나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자장치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신상 공개 대상 기간은 지났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하고 지금 6년이 됐죠. 조두순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림이 어플에서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르는데 자꾸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끊으려고 하고, 훼손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죠.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과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12년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지 3일 뒤입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오전 6시까지는 외출하지 말아라. 외출 제한이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제재를 가한 거죠. 전자장치는 당연히 부착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런데요. 조두순은 우리에게 한번 이름 언론에 한 번 더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2024년 3월 20일 때였습니다. 이때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6월 19일 날 출소를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도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도 저질렀던 겁니다. 계속 그래 오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들었다 나왔죠. 이때 추가 결정을 한 번 더 합니다. 뭐였냐면 원래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못 나갔잖아요. 근데 이미 어겼으니까 위험해서 여기에 추가적인 시간을 더 겁니다. 오전 7시에서 9시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 사이도 못 나갑니다. 이때가 언제죠? 원래는 밤에만 못 나가게 했죠. 이 시간이 학생들 등하교 시간입니다. 등하교 시간까지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못 나가기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케이스라서요. 하지만 조두순은 이 또한 지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기기 시작을 했죠. 2025년 3월 30일부터 5월 17일까지요. 무려 4회에 걸쳐서 이 기한을 어깁니다. 준수사항 자체를 계속해서 어겼죠. 나간 겁니다. 나가지 말라는 시간마다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5월 20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말씀드렸던 전자장치를 파손시킵니다. 그런데 덮개를 깼습니다. 덮개를 깨서 다행히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서 미수에 그친 상태였죠.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경부터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생필품만 보내주고요. 그리고 5월 23일날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즉 아내가 집에 없는 시간 동안에 전자장치 부착을 해제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조두순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그 전자장치 기계에 있는 안테나가 내 뇌에다 전파를 쏜다 라고 망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년 6월 3일 오전 11시 18분경 이번에는 안테나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앞선 일과 다르게 이번에는 진짜 고장이 났습니다. 전에는 덮개만 쳐서 고장은 안 났는데요. 이번엔 고장이 났던 거죠. 그리고 10월 6일입니다. 뭐 그렇게 오래된 시점이 아니죠. 25년 10월 6일 집에서요. 이번에는 전기장치, 배터리 있죠. 어댑터를 분리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차단기를 내려버립니다. 꺼질 줄 알고요. 그런데 이것도 걸립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만들었겠죠. 전류가 끊기자 내부에 있는 배터리가 작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것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조두순은요. 차단기를 내리면 한 5분 정도 주변에서 들리는 그 욕설이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래서 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조두순의 상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그 부분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였다고 합니다. 환청, 망상 등 조현병 증세가 조금 보여지기 시작했고 점차 심해져가고 있었는데요. 앞서 징역 3개월 선고받았다 그랬죠. 2024년에. 그 선고를 받고 출소하고 나서 그 증상이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자기가 외출을 했을 당시에도요. 실제 실존 인물 아닙니다. 가상의 인물과 그 인물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고 걔네들을 내쫓기 위한 행동하다가 위반한 거다 라며 정신적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던 거고요. 자, 근데 이 검사 결과가 조금 놀라웠습니다. 전문의 검사 결과로는요. 조두순은 현재 치매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혈관성 치매 상태라고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혈관성 치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건데요. 별도로 지금 현재 조두순은 사회적 규범, 도덕적 판단, 자기 성찰과 후회 및 감정,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측 전전두엽이라고 부르죠. 복내에 있는 그쪽에 손상이 두드러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제어가 안 됩니다. 지금 조두순의 상태는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덕적 규범 없고요. 타인에 대한 감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후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 그냥 냅두면 밖에 나가서 재범 위험성이 너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죠. 치매라고 해서 지금 자기의 처한 상황을 아예 다 잊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부분들이 아예 다 결여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치료감으로 결정이 났던 상황입니다. 자, 현재 조두순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 좀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미 출소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 봐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두순의 케이스는 너무 다르거든요. 이미 조두순은 과거부터 사람을 죽인 전과 및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전과 굉장히 많습니다. 1977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그때마다 주치감형 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는 무려 8회였죠. 누범전력 및 동종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게 조두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술, 담배를 계속 해왔거든요. 심할 정도로요. 그걸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재판 당시에도요. 조두순은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 때도요. 할 말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1심 재판부가 치료감호를 결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했을 때 조두순은 그런 말만 했다고 합니다. 징역인가? 할 말은 없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은 2년을 구형을 했는데 8개월이라며 불복, 현재 하형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현재 나이 73세의 조두순, 치료감호로 들어간 상태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9월 달에 나오면 나아질까요? 지금 만약에 나온다면 얘 어떤 상태죠? 약은 먹을까요? 주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데요. 약을 안 먹은 상태면 얘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불만 많습니다. 자기를 옥죄고 다 끊으려고 합니다. 감정적 판단, 이성적 판단 아무것도 안 됩니다. 도덕, 규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 냅두면 또 범행을 저지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지금 국가도 알고 있습니다. 징역 8개월. 단 8개월의 치료 만에 이걸 어느 정도 완치를 하고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현대의학적 기술로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저희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조두순은요, 합법적으로 다시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건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소견서입니다. 조두순의 정신감정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이 정도 수준의 치매는 완치할 수 없는데 정신과적 약물 조절과 재활요법, 보호환경 제공으로 일부 증상은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밑에 보이시죠? 동거 보호자 있습니다. 아내죠. 자주 집을 비우고 후견할 수 있는 가족도 없다. 자발적인 치료 및 재범 방지, 증상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라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조두순의 상태입니다. 네, 치료 감호는요 8개월이 선고됐지만 못 내보낼 수 있습니다. 치료가 안 됐으면요 못 내보냅니다. 치료 감호의 최장 수용 기간은 법으로 15년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법의 개정을 통해서 검사의 청구로 아직 안 나왔다, 위험하다 라고 판단하면 총 3회까지 2년씩 늘릴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치료 감호의 최장 21년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15년을 수용하게 되면 조두순의 나이는 88세, 21년이면 94세에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 정도까지 될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겁니다. 조두순의 현재 상태는요. 근데 약물을 먹고 보호환경이 있으면 괜찮다. 근데요, 적혀 있었죠. 제대로 도와줄 후견인이 없습니다. 부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어넣어 놓고요. 안 내보내는 겁니다. 치료가 될 때까지요. 함부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걸 함부로 내보내버리게 됐을 때요. 이 정도면 됐어요 하고 내보내는 사람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랬다가 사고 나면요. 누가 책임질 건데요. 완치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 관리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 책임감을 치료 감호에서 기억했으면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고 있고 조두순의 상태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고 외부로 나와 밖으로 나와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없잖아요. 와이프는 자꾸 집 나가는데, 집이 없는데. 그런 상태라면 그냥 치료 감호를 받게 하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회로 복귀하는 건 어렵습니다. 아마 확률적으로 치료 감호 상태로요 생을 마감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조두순을 관리하는데 4년간 안산시에서만 20억 원 정도가 들었다. 추산으로. 사회에 나와 1대1 관리를 하는 그 세금보다는 좀 덜 들 것 같고 나을 것 같다라는 조금은 씁쓸한 생각도 사실 듭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죠. 자, 그럼 우리의 모두의 기억이 있다면 조두순은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치료 감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끔찍한 병에 걸려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었고 더 이상 우리는 조두순에 대한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끝난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조두순은 이렇게 됐습니다. 해서 법리적으로요 완치되지 않아서 내보내지 않으면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게 됐죠.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방송 보셨나요? 자, 위에다가 카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의 끝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두순 출소 2주 전에 올렸던 조두순 들이라는 영상입니다. 이때 당시에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들의 이름, 형량, 언제 출소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소한 애들도 있지요. 출소하는 이 조두순 들,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 감호요? 안 되는데요. 한국형 제시카법이요. 계류다가 폐기됐습니다. 관리요? 안 됩니다.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거 없습니다. 출소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다 사회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1대1 밀착 관리를 합니다. 예산을 써서요. 당장 앞서 말씀드린 김근식도 출소를 앞두고 있죠. 김근식. 조두순이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나보다 더 이상한 것들 많은데 왜 나한테만 가지고 땡땡이냐. 욕설을 했다라는 내용. 많은 재소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공통적인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화났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
연쇄적으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파렴치한 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걔네들이 출소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근식의 출소요. 어찌저찌 막았습니다. 출소를 앞뒀습니다. 원래 출소할 날짜보다 1년이 늦었거든요. 깜빵 안에서 사람 패서요. 1년 선고가 더 늘었습니다. 교정교화가 된 걸까요? 1년 더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제 사건에 대한 범인이 김근식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고 다시 구속돼서 재판받고 들어갔다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잠깐 김근식이 나왔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조두순 때처럼요. 아무도 없던데요. 카메라 들고 난리 부리던 사람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조용하더라고요. 김근식 때는요. 근데 김근식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돌기 시작하면 그땐 또 그럴까요? 잠깐 카메라를 비추고요. 분명한 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 너무 위험하다. 특히 이런 끔찍한 연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1:1 밀착 관리라는 미명하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애들은 패스하고, 그리고 얼굴이 알려졌다, 이름이 알려졌다, 그럼 붙습니다. 더 안 알려지길 바랄 뿐이죠.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책임자 꼬리를 자르죠. 근무했던 사람의 근무 태만을 가지고 걸고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실제로 바뀌어야 될 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두순. 저희가 조두순 들이라는 영상을 2020년에 업로드를 했는데 바뀐 게 정말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지역에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는요, 알림이 어플에도 없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재범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언론이 한번 얘기하고 뭐 했던 거야 하고 또 지나가죠. 그렇게 조용해지길 기다리고만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조두순은 이렇게 됐습니다. 조두순 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의견 댓글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다른 나머지 이야기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면 나오기 힘들 겁니다. 아마 검사 측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고, 치료감호 시설에서도 함부로 내보내기 어려운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이게 좀 재범 위험성이 되게 높은 치매 케이스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집에서 관리해줄 사람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 아마 그냥 내보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두순 케이스는 이렇게 됐다고 치더라도요, 나머지들이 제일 문제인데,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올해 이제 또 출소를 앞두고 있는 되게 끔찍한, 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범죄자가 하나 있는데, 얘는 신상공개 대상자도 아니에요. 옛날 범행이라서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요. 전문가분들도 얘 되게 주시하고 계세요. 얘 되게 위험하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1:1 관리를 시킬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건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정책에 대한 부분들, 바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시카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하죠. 안 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인권 문제입니다. 출소한 사람을 또다시 왜 그런 데 넣어놓냐,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놓은 형량을 맞췄다는 게 너의 모든 죄를 사한다 라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재범률이 높은 범행일수록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연쇄적인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말이죠. 그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면 더더욱. 그게 과연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지 전 지금도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진심으로요. 어쨌든 계류가 됐다가 폐기가 된 내용이고, 지금까지도 더 이상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듯 지나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답답합니다.
사실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인권이라는 게 참 모르겠습니다. 인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좀 적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좀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거는 앞에서 전성규 이사님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성규 이사님이 한국심리과학센터 그러니까 피해자분들 보호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법 그리고 형사법과 관련된 범죄 연구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에게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께도 가끔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짜 그 국가기록원까지 전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문서로 막 한자로 적혀있는 종이 있잖아요, PDF 파일. 그거 전부 번역하셔가지고 대한민국의 범죄 형량이 나온 그 사료집이죠, 판결문을 전부 변환을 시키셨어요. 이 작업을 되게 오래 하셨거든요. 저도 알고 있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하셨는데, 그게 이번에 완성이 되셔가지고 그 와디즈 펀딩에다 올리셨어요. 저 광고비 이런 거 아예 안 받는 겁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소개해드린 거고, 사건이나 특히 뭐 법 쪽에 계시거나 법 공부하시거나 아니 뭐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제가 볼 땐 거의 바이블 수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라서. 지금 이거 와디즈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저 광고 아니에요. 이거 제가 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메인에도. 그래가지고 이게 인문교양 파트에서 이 정도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셔가지고 이미 12,841%를 초과 달성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 강력범죄 판례 사료집이라고 하셔가지고 1951년이죠. 51년부터 2006년까지 수집한 8,000건입니다. 네,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라 거의 복원을 하셨고, 이걸 어떻게 보면 국가기록원이 가지고 있는 종이를 진짜 문서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쭉 작성을 해주셨고, 저도 좀 염치 없지만 제가 이렇게 전달을 받아서 영상을 찍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광고네 이러지 마세요. 이거 이분이 주셔가지고 이런 거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뭐 사전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제가 고정으로 같이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언성 히어로라고 많이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보이지 않는 영웅이라고. 정말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본업도 계신데, 본업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본업이 좀 지장이 갈 만큼 어렵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 저도 할 수 있는 지원에서는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다 보니 이번에 저걸 오픈을 하시게 됐고요. 와디지에 들어가 보셔도 아마 상단에 메인에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 다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 1원 한 장 받는 거 없으니까 광고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고, 조두순 사건 때 처음 알게 된 분이에요. 조두순에 대한 실체를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고, 조두순들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전달할 수 있었던 거고, 많은 부분으로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라 제가 자발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들로 여러분들과 또 인사를 드릴 거고요. 아마 지금 대기되어 있는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시신훼손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선고가 나서 그것도 이제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미제 사건 중에 제주 있었죠, 관석전 사건. 그 사건 강력 용의자가 얼마 전에 출소를 해가지고 그거 관련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발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네, 이거 영상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거든요. 저희 집 찾아오지 마세요. 경고합니다. 저에게 어떤 위해가 되는 행동에 대해 제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아주 세게 제가 대응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 그렇게 자꾸 가고 벨 누르고 찾아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옮기느냐고. 제가 본집으로 옮겼거든요. 본집을 이사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좀 어쨌든 정신이 좀 없었는데
내용들도 이제 추가 부분들 영상들 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